유학 간 친구 얼굴을 서로 보겠다고 싸우는 존과 친구들. 한편 실감나게 무료 영상 통화하는 크리스틴 가족. 이것이 스마트한 생활의 차이. 삼성 스마트 TV. 걷기 시작하면 하기스 뉴 매직 팬티. 오므라이스 어떨까? 3분이면 오케이. 맨밥은 있어. 오므라이스 3분 소스만 보면 에그 컴온. 어머머머 다 됐네. 레스토랑보다 맛있지. 오뚜기 오므라이스 3분 소스. 처음이 부드럽다고 끝까지 부드러운 건 아니다. 순면 감촉이 끝까지 보송보송. 부드러움이 오래오래. 바디피트. 지구의 아픔은 곧 우리의 아픔이기에 SK이노베이션이 녹색 이노베이션을 실천합니다. 지구를 혁신하다. SK이노베이션. 침묵의 장기 간. 헛개나무 프로젝트에 이은 간 건강 프로젝트 쿠퍼스. 식약청에서 인정한 미숫과 복분자 추출 분말. 간 건강 프로젝트 쿠퍼스. 이제 간 건강은 쿠퍼스. 쿠퍼스로 지키세요. 나 불고기. 쉬운 게 아니야. 불고기는 쉽지 않다. 사리원이 어디야? 재우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어때? 맛있는 불고기가 사리원이다. 맛은 쌓인다. 백설.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혁입니다. 공동묘지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잠자리에 들면서 우리가 멋진 일을 했어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그거 혹시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했던 말 아닌가요? 맞습니다. 잡스의 일대기가 영화화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반가운 마음에 그의 어록 한마디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작가 아론 소킨이 벌써 시나리오를 집필한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아론 소킨은 소셜 네트워크와 업슈 굿맨 같은 수작들을 집필한 작가죠. 그가 그려내는 스티브 잡스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11월 셋째 주 시네마 천국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아시아의 프린스 장근석을 폐수로 키우는 김하늘. 송중기에게 티끌 모아 재산 불리는 법을 가르치는 짠순이 한혜슬. 귀신보다 더 무서운 분위기로 이민기를 떨게 만드는 손예진. 올가을 극장 가는 연상연하 커플들의 로맨스가 대유행이다. 여기에 아줌마 본색을 제대로 드러내는 40대 유부녀까지 가세.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온 김혜선에 이어 PV에서의 강한 이미지를 벗고 단아한 모습의 여교수로 돌아온 장서희도 이 누나 대열에 합류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 소개돼 화제가 됐던 영화 사물의 비밀. 19살 연상연하 커플의 비밀스러운 사랑 이야기를 만나보자.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 혜정. 부부관계에 대한 책도 내고 사회적으로 제법 알려진 저명 인사입니다. 두 분이 아주 소문난 인고 부부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두 사람은 별거 중인데요. 이런 일로 제발 부르지 마. 다리나 부러져라. 겉과 속이 다른 건 결혼 생활뿐만이 아닙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노골적인 상상을 하는 그녀는 더 이상 고상한 교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그녀의 일상 안으로 한 청년이 등장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우상이라고 합니다. 혜정의 논문 작업을 돕기 위해 찾아온 우상. 혼외 정사를 경험한 기혼 여성의 성의식 변화. 이게 학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차분히 할 말 다 하는 성격에 건장하고 잘생긴 데다 순수해 보이기까지 한 우상. 그럼 잘해보자. 혜정은 그가 마음에 드나 봅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에 전기가 흘렀다. 수만 볼트의 전기가. 혜정과 우상 두 사람의 첫 만남은 강한 전류와 함께 시작됩니다.
40살의 여교수와 21살의 제자, 롤리타나 연인처럼 중년 남자들과 소녀들의 관계를 그린 영화에 익숙한 우리한테 이 영화의 뒤바뀐 설정은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써니의 성공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40대 여성들이 새로운 관객층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보실 영화 사물의 비밀은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혼외 정사에 관한 논문을 쓰기 위해 취재를 하러 온 두 사람인데요. 그럼 시작할까요? 어떻게 해서 상대를 만나셨고 어떻게 진행이 됐죠? 전 횟집을 했는데 회 뜨는 청년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나이는 저보다 15살 어렸고 회 뜨는 솜씨가 정말 귀신 같았죠. 횟집 여자는 이렇게 어린 청년과 나눴던 불같은 사랑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처음엔 스릴도 느끼면서 짜릿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나한테도 생겼다라는 쾌감? 내가 다시 여자가 됐다는 자신감? 횟집 여자의 이야기는 두 사람의 상황과 겹치면서 혜정의 가슴에 화살처럼 꽂히게 되죠. 영화 사물의 비밀은 40대 여성의 심리를 중요하게 다루는 작품입니다. 그동안 우리 영화에서 40대 여성은 여성성을 잃어버린 억척스런 아줌마. 아이고 총각이 허리도 길쭉하게 몸이 참 좋네. 혹은 코믹한 주변부 인물로 자주 등장했죠. 이제 다시는 로맨스 무대에서 주인공이 될 수는 없는 40대 주부들. 나 꽤 오랫동안 엄마 집사람으로만 살았거든. 영화 써니는 이런 40대 여자들의 이야기를 우정과 복고라는 코드로 풀어냈습니다. 그러나 영화 사물의 비밀은 써니가 채워주지 못했던 다른 욕망을 이야기하려 하는데요. 여전히 여자이고 싶은 욕망 말이죠.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일하자. 예? 중요한 자료가 집에 있어. 교수와 제자, 공적이었던 두 사람 간의 경계선은 집이라는 사적 공간에 들어서면서부터 조금씩 흐트러집니다. 결혼하신 줄 알았는데 아닌가? 커플 앞치마를 두르고 함께 요리를 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신혼부부라도 된 것 같죠? 여자라면 한 번쯤 상상해봤을 이런 로맨틱한 상황을 유난히 화사한 색채로 표현함으로써 영화는 여성들의 판타지를 대변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너를 이렇게 숨겨놓고 나만 볼 수 있다면 우렁각시처럼. 우상에게 점점 빠져드는 혜정의 마음을 눈치라도 챈 걸까요? 안 돼. 나 약속도 없이 남편이 불쑥 찾아옵니다. 뭐야? 당신 남자 생겼어? 세 사람의 어색한 만남 사이로 카메라의 시선이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설거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야. 설거지 내가 할게. 둘이 같이 해. 남편과 비교되는 우월한 뒤태를 보여주는 우상. 이미 혜정의 시선은 남편이 아닌 우상을 향해 있습니다. 영화는 이렇게 40대 여성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젊은 남자에게 끌리는 혜정의 심리에 설득력을 더해갑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여자이기를 선언한 여성들의 이야기. 한때 우리 문학계를 강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은희경의 아내의 상자, 정경린의 내 생의 하루뿐일 특별한 날 같은 작품들인데요. 이 책에서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인 여성들은 욕망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되찾기 위해 과감히 집을 나섰죠.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전 생애를 건 도약이었는데요. 영화 사물의 비밀의 혜정에게도 이건 도전입니다. 이 도전은 여전히 진지하지만 훨씬 가볍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살맛이 난다.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와. 혜정의 호르몬들이 일제히 사랑의 신호를 보내나 봅니다. 사랑, 그 설레는 떨림 뒤로 을의 욕망이 찾아오죠. 넌 참 예쁘구나. 여성이라고 해서 그런 욕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들의 성적 욕망, 우리 영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룬 것이 처음은 아닌데요. 내가 가끔 하는 상상 하나 얘기해줄까? 가야금 있지, 가야금. 가야금을
남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내 앞에 이렇게 가만히 앉혀놓고 저녁을 먹으며 편안하게 성을 입에 올리는 여자들. 그녀들의 대담한 이야기는 꽤나 선언적으로 들렸는데요. 그러나 이런 대화는 오직 싱글들만의 것이었습니다. 미쳤어. 야, 내가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이인데. 어쨌든 몸이 그렇게 원하는데 애써 참으면 병 생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간다면 일찌감치 동생의 애인과 불륜을 저질렀던 가정주부 이미숙이 있습니다. 차 한잔 하고 가실래요? 다음에 하죠. 하지만 그녀는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젊은 남자를 거부하지 못하는 소극적 캐릭터였죠. 돈이요? 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물의 비밀은 좀 다릅니다. 결혼한 여성들이 좀 더 솔직해도 된다는 점. 큰 변화의 핵심이죠. 그 남자도 내가 그렇게 좋대요. 너무 좋아요. 그럼 다시 혜정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우상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혜정은 점점 그에게 빠져듭니다. 그러나 꼭 좋기만 한 것은 아닌데요. 이제 21살이야. 나랑은 어울리지도 않지.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나무라고. 혜정도 알고 있습니다. 우상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욕심이라는 걸. 하지만 자신의 그런 처지 때문에 더 화가 나죠. 한 10년만 늦게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아니 왜 벌써 40이냐고. 그래도 난 아직 여자야. 난 아직 여자라. 혜정의 절규는 여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하죠. 그러지 말고 차라리 눈 닦아. 나이 든 여자와 젊은 남자의 사랑. 사회적 금기를 다룬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큰 거부감 없이 이야기에 빠져들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심각하구나. 영화 사물의 비밀은 여성 감독의 작품입니다. 시나리오, 제작, 기획 모두 여성들의 손에서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영화에서 카메라의 시선은 여성인 혜정의 시선을 대변합니다. 실내극이나 TV 드라마를 연상시키는 단조로운 촬영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욕망을 대변하는 카메라의 시선은 이 영화를 참신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만 하던 혜정은 용기를 내 우상의 마음을 떠봅니다. 너는 나이 든 여자하고 어린 남자의 사랑이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해? 만일 내가 너를 원한다면 넌 어떻게 할 거니? 저는 우상이 뭔가 대답을 하려는 순간 혜정은 뜻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나야. 알았어. 내가 이따 다시 전화할게. 너 핸드폰이 2개였니? 여자친구 전용폰이에요. 여자친구? 혜정은 왜 그동안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걸까요? 아무도 날 여자로 봐주질 않아. 날 사랑해주는 남자는 아무도 없다고. 어떠세요? 흐느끼는 혜정의 넋두리가 공감이 되시나요?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는 늘 사랑받고 싶습니다. 매력 있는 한 사람의 인간이고 싶어 하죠. 더 이상 젊지도 예쁘지도 않은 40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불혹의 나이에 찾아온 어린 사랑 앞에서 당당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이 영화의 제목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물의 비밀, 사랑의 비밀이 아니라 왜 사물의 비밀일까요? 난 복사기다. 그녀의 가장 가까이에서 매일 그녀를 지켜보는. 이제부터 내가 그녀의 이야기를 해주겠다. 사물들이 우리의 일상을 지켜보고 있다는 상상력. 영화 제목이 가진 비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3자의 시선으로 혜정과 우상을 지켜보는 복사기는 두 사람이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목격하고 증언합니다. 마음이 텅 빈 아이였다. 그렇게 나는 그 녀석의 영혼을 복사해서 볼 수 있었다. 응? 이렇게 가까이서 주인공을 지켜보는 사물들의 내레이션은 자칫 뻔하게 흘러갈 수 있는 진부한 상황들을 입체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선생님, 저 오늘 학교 그만둬요. 더 다닐 의미 같은 거
모르겠어요. 결국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 두 사람은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나이 많은 여자와 어린 남자의 사랑.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라면 영화는 슬픈 멜로로 귀결될 거고, 만약에 극복된다면 로맨틱 코미디가 되겠죠. 이 사랑의 결말, 영화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적 의미로 고독은 세상에 동떨어져 있는 듯 몹시 외롭고 쓸쓸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고독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인간은 누구나 고독합니다. 특히 컴플렉스가 많거나 외톨이일수록 단절로부터 오는 고독함은 더 큰데요. 우리가 이 고독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삶의 모습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외로운 행성으로부터 온 미스 홍당무의 양미숙을 통해 고독에 대처하는 자세를 만나보겠습니다. 얼굴이 빨간 영화문단인데? 고등학교 교사인 양미숙은 수시로 얼굴이 빨개지는 안면 홍조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 영어학원 다니는 영어 선생이에요. 내가 뭘? 감정에 솔직한 피부와 달리 자신을 드러내는 데엔 소극적인데요. 고아였어? 고아로 외롭게 자란 못생긴 얼굴의 미숙은 자신의 얼굴을 고쳐 신분 상승의 욕망을 충족하는 대신 너 착하게 살지 마라. 그럼 사람들이 너한테 못되게 군다? 근데 네가 못되게 굴잖아? 그럼 사람들이 너한테 착하게 굴어. 그리고 너 아무것도 열심히 하지 마. 어? 마음껏 예쁜 것들을 질투해서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만드는 하강 전략을 선택합니다. 천박하게 그냥. 여기에 더해 두꺼운 코트와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며 세상과 두터운 벽을 쌓죠. 양미숙 선생님이요? 저희 학교는 그런 선생님 없는데요? 그 전 때랑 사귀는 빨갱이가 양미숙인가? 벽은 벽을 만들어 자신이 교사로 있는 학교의 학생들조차 모를 정도로 존재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미숙아! 하나! 이런 미숙이 유일하게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러준 선생님, 바로 서종철입니다. 10년간 마음에 품고 있지만 용기가 없어 고백도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혼자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그렇게 해놓고. 사랑의 독해력이 없다는 것은 짝짓기 무대에선 치명적인 결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난 말 못해! 이러한 주인공들의 착각을 심리학에선 관계사고라고 일컫습니다. 이들은 세상 모든 일이 나와 연관되어 있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잘못을 세상 탓, 남 탓으로 치부하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투사기제를 써야 텅 빈 마음의 한 자락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공 양미숙은 착각으로 얼룩진 이 고독함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다시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왜 자꾸 내 전화를 씹을까 생각을 미숙은 외롭습니다. 늘 전화가 오길 바라며 핸드폰을 꼭 쥐고 살지만 정작 핸드폰은 울리지 않습니다. 핸드폰, TV 같은 첨단 기기들은 고독한 인간을 표현하는 혹은 위로하는 대표적인 수단이지요. 고독을 위로해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미숙 앞에 자신과 똑같은 존재가 나타납니다. 애들 저랑 같이 안 하려고 그래요. 저한테 열등감 느끼나 봐요. 대인관계에서 서툴기 짝이 없는 종이 역시 미숙과 마찬가지로 온갖 방어 기제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선생님
못 구한 거예요? 선생님이 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고도란 사람을 기다리는 얘긴데, 응? 우리 수준도 높은 게 우리 둘이 하기엔 딱 좋아. 살다가는 고독한 사람들은 사랑에 목마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죠. 소외된 두 사람의 연대는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천만에. 닮은 꼴인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줍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직면할 수 있는 용기도 얻었습니다. 나는 내가 너무 창피해. 그만 좀 해요. 난 선생님 하나도 안 창피하니까. 진짜 짜증나게 왜 그래? 진짜?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며 꾸준히 함께 성장해 나갈 겁니다. 우리도 딴 애들처럼 열심히 연습했잖아. 어쩌자고. 성장이야말로 가장 척박한 땅에서도 쑥쑥 자라는 홍당무의 주 특기니까요. 양미숙의 앞으로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경험하지 않는 일이나 사물에 대해 마음속으로만 그려보는 것. 우리는 그것을 상상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상상을 하죠. 하지만 만약 여기에 말도 안 되는 엉뚱함이 더해진다면, 혹은 마음에서만이 아니라 생생하게 펼쳐진다면 어떨까요? 이 유쾌하고 반짝반짝한 상상으로 관객의 호기심을 끌어낼 줄 아는 남자가 나 알지? 알지요. 바로 충무로의 재담꾼 장진 감독입니다. 무심하게 툭 던진 대사 한마디로 관객의 가슴을 울리는 작가이자 창작의 기쁨을 고스란히 대중에게 나눠주는 스타 감독 장진을 만나봅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Dust it off, break it down. Get to what we're talking about. To what we're talking about. Don't try and hide. 장진 감독은 지난 10여 년 동안 코미디부터 멜로, 스릴러에 이르기까지 온갖 장르를 누벼왔습니다. 하지만 그 작품 중에 무엇 하나 꼭 집어 그의 대표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흥행 성적으로 보나 영화적 재미를 따져보나 그는 분명 재능이 있습니다. 실제로 충무로의 흥행술사라고 불리는 강우석 감독이 자신을 뛰어넘을 인재로 그를 첫 번째로 꼽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는 딱 잘라 한마디로 정리하기 힘듭니다. 굳이 따진다면 어떤 장르든 자신의 스타일대로 만들어내는 감독이죠. 이렇게 그는 자신의 영화만큼이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을 만들어내는 볼수록 재미난 감독입니다. 참 이쁘다. 한가로운 아침, TV에 나오는 캐스터에 혼이 쏙 빠진 4명의 남자들이 있습니다. 조금 덜 떨어져 보이는 이들의 직업은 돈 받고 사람을 죽여주는 킬러들이죠. 이번 준 그다지 일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5 정도 죽였습니다. 저런 농구부 한 팀이구만. 이 영화에서 장진 감독은 신현준, 신하균, 원빈과 같은 꽃미남 배우들을 데려다가 코미디를 만들어냅니다. 그에겐 냉혈한 킬러에 대한 관객의 기대보단 자신의 스타일대로 웃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먼저였죠. 지금 사랑을 하고 그 스타일의 첫 번째가 바로 연극적 소동입니다. 1995년 신춘문예 희곡 부분에 당선되면서 시작됐던 연극 활동은 그의 영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죠. 영화 퀴즈왕은 초반에 나오는 교통사고부터 후반부의 퀴즈쇼 생방송까지 끊임없이 연극적 소동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일들이 너무나 빠르게 전개되면서 가끔 관객은 웃지도 못하고 넘어가죠. 난 눈이 빠르고 넓다. 반면에 아는 여자나 굿모닝 프레지던트는 조금 느리게 갑니다. 그러면서도 상황에 빗나가는 대사가 툭툭 튀어나오는
그의 엇박자 코미디는 살아있죠. 하지만 여전히 시트콤 에피소드를 붙여놓은 듯한 전개의 산만함은 잔재미의 수준에서 머문 듯 보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그의 스타일이 됨과 동시에 그의 한계가 될 수 있어 보이죠. 왜 그러세요? 저 못 믿으세요? 기어코 저를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신다 이거죠? 난 죽으려고 대주받는다. 그의 방식은 관객에게 집중을 요구합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저 대사가 나오기까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꼼꼼하게 기억해야만 제대로 웃을 수 있죠. 그 핵심은 시나리오를 직접 쓰는 그에게서 나오는 익살스러운 대사들입니다. 영화 아는 여자에서 주인공이 결국 아는 여자와 사랑에 빠질 때 그는 이렇게 중얼대죠. 난 오늘 남들에겐 다 있는데 내게 없던 3가지가 생겼다. 난 내년이 생겼고, 난 주사가 생겼고, 난 첫사랑이 생겼다. 또 장진식 코미디는 만화적 설정이 많습니다. 굿모닝 프레지던트에서는 복권에 당첨된 대통령이 기절하죠. 시간이 지나 정신을 차린 후에는 복권을 전액 기부하겠다는 공약이 생각나서 또 기절합니다. 알아. 결국 장진식 코미디는 익살스러운 대사와 현실적이지 못한 만화적인 설정, 배우들이 대사를 주고받는 만담식 코미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새롭다기보다는 세련돼 보입니다. 이미 있었던 스타일을 장진스럽게 잘 풀어내는 거죠. 혹시 베테랑이십니까? 실제로 장진 감독은 장진사단이라고 불리는 여러 친숙한 배우들을 거느리고 있죠. 하지만 장진식 코미디를 가장 잘 연기할 수 있는 배우는 다름 아닌 장진 감독 자신입니다. 이 방은요, 장님도 본 대로 얘기하고 귀머거리도 들은 대로 말하는 그런 방이라 이거예요. 에? 그럼 벙어리는 어떻게 해요? 풍온다. 아니 먹고 살기 힘들다고 200만 원이나 주고, 어? 야 나도 살기 힘들어, 어? 야 나도 좀 줘라 200만 원. 힘드시면은 제가 드릴게요. 제 집에 가면은 이불 밑에. 야 씨발 풍 왔다. 야. 많은 사람들이 장진 감독을 코미디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영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절한 드라마가 보이죠.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무기수가 아들을 만나기 위해 단 하루 휴가를 나오는 영화 아들은 그가 관객을 울리려고 만든 영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드라마에서도 장진 감독을 느낄 수 있죠. 하이, 반가. 오랜만이삼. 완전 반갑다. 쌩얼 맞지? 잠깐만 기다려봐요. 거룩한 계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폭력배를 두고 똑같이 액션 영화를 만들더라도 거기서 오우상 감독은 비장미를 끌어내고 장진은 인간미를 끌어오죠. 이런 것이 바로 스타일입니다. 로맨스이든 드라마이든 자신의 색깔을 잃지 않죠. 그 색깔은 단순한 코미디가 아닙니다. 어두운 주제나 무거운 소재를 바라보는 또 다른 그의 시각일 뿐이죠. 내일인 게 장진 감독은 같은 주제에서도 여러 가지 연출이 나올 수 있고 같은 배우라도 다양한 모습을 끄집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철저하고 치열하게 준비된 시나리오와 연출 덕분이죠. 그는 촬영장에서도 신한 아이처럼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감독이지만 혼자 시나리오를 쓸 때만큼은 한 채의 실수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완벽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장진 감독에게 느끼는 익살스러움과 여유는 아마 이런 그의 준비된 노력에서 얻어진 결과이지 않을까요? 콜로라도 외딴 산맥에 위치한 호텔 오버루. 관리인으로 취직한 잭 토렌스는 가족과 함께 겨울 동안 이곳에 머무르게 된다. 그런데 그는 폐쇄된 호텔 안에서 점점 미치광이로 변해가는데 1980년에 개봉한 샤이닝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영화 팬들의 뇌리에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는 걸작이다. 스탠리 큐브릭의 천재성과 잭 니콜슨의 명연기가 빚어낸 공포 속으로 들어가보자.
1970년대는 기성질서에 대한 저항이 일며 흑인 민권운동과 여성운동 등이 활성화되던 시대입니다. 사회 체계 역시 더욱 다차원적으로 변해갑니다. 이를 반영하듯 영화의 주체 역시도 분열적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샤이닝 역시 분열되어가는 자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전까지 공포영화에선 주로 외부의 적을 공포의 대상으로 설정해왔습니다만 샤이닝은 인간의 내면에 잠자고 있는 광기에注目하고 있는데요. 사이코 호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작품과도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히치콕의 영화에는 공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한 유머가 흐르는 반면 샤이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진지하고 정색한 모습으로 광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겨울이면 6m의 눈에 둘러싸이는 폐쇄된 공간입니다. 우선 영화는 이러한 공간이 주는 폐쇄 공포를 깔고 시작하는데요. 어두운 밤이 아닌 밝은 조명, 좁은 공간이 아닌 황량하도록 넓은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되는 공포입니다. 게다가 감독은 이곳에 다양한 장치들을 배치해뒀습니다. 예전에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진 곳이라는 설정과 어린 아들의 이중인격적인 모습이 주는 공포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폐쇄 공포증과 시너지를 일으키며 이곳을 지옥으로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심리공포의 바탕에는 스티븐 킹 원작의 힘도 무시할 수 없겠죠. 특히 그는 서스펜스와 호러의 탁월한 솜씨를 보여주며 호러 소설의 제왕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샤이닝 외에도 캐리나 미저리, 미스트 같은 작품들은 영화화되어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킹이 만들어내는 공포의 특징은 인간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교묘하게 불러내는 것입니다. 영화에는 아들 데니가 자전거를 타고 복도를 돌아다니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데니의 자전거 뒤를 스테디캠이 감시하듯 따라가고 있는데요. 텅 빈 호텔 안을 구석구석 연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반복적이고 신경질적인 심리 상황을 효과적으로 그려냅니다. 공간이 곧 아이를 잡아먹을 듯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에서도 스테디캠 기술이 빛을 발하는데요. 아버지에게 쫓기고 있는 아이, 그 뒤를 따라가는 카메라는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곧 잡힐 듯 말 듯 위태로운 뒷모습을 추적하며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명장면입니다. 잭 니콜슨의 명연기 또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표정이 곧 특수효과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연기력을 인정받은 배우죠. 특히 아내를 쫓아가며 죽이려 하는 장면은 공포의 백미입니다. 잭 니콜슨은 아내의 말을 그대로 흉내내며 위협을 주는데요. 상대방의 대사에 광기를 얹어 폭발시키며 그야말로 충동적인 미치광이 연기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치밀어 오르는 충동과 폭력성을 주체할 수 없는 듯한 모습은 오직 잭 니콜슨만이 할 수 있는 연기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공포물이 아닌 불후의 걸작으로 칭송받고 있죠. 미학적 관점에서 살펴봐도 큐브릭 감독의 완벽주의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큐브릭은 고전 회화의 정면성 원리와 대칭형 원리를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꾸만 등장하는 쌍둥이 자매와 혼령들을 모두 프레임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좌우 대칭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죠. 반복해서 나오는 레드럼이라는 단어 역시 살인자를 뜻하는 머더의 좌우를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큐브릭 감독은 모든 것을 화면의 정중앙에 배치하며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진을 연상시키는 정적인 이미지를 통해 시간성이 희박해진 공간, 그리고 그 속에서 질식해가는 등장인물들의 예술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화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미국의 독립기념 200주년을 맞아 제작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인디언들을 학살하고 얻은 부와 권력을 개척정신이라 부르는 미국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살인 역시 미국의 이면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결국 폭력적인 미국을 상징하던 주인공은 어린 아들에 의해 간접적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이를 통해 감독은 피와 광기의 대물림을 끊고
다음 세대들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샤이닝은 공포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형식, 미학적 완성도, 또 깊이 있는 철학적 메시지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며 영화사에 영원히 남을 걸작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데이트할 때 보기 좋은 로맨틱 코미디들이 많이 극장가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난방장치는 바로 사람의 체온이 아니겠습니까? 더 추워지기 전에 극장나들이 함께할 좋은 인연 만드시길 바랍니다. 교수님도요, 연애하실 때 로맨틱 코미디나 멜로드라마 많이 보셨나요? 저는 영화를 전공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추천한 영화들은 어렵거나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여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보니 상대방의 취향을 먼저 파악해서 예매하는 것도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비 오는 날 어느 그날 밤 같은 우산 아래 약속한 주기로 했던 거 잊었나요? 힘이 들고 어지러운 날 내가 빛을 비틀거리면 주기로 했던 거 잊었나요? 주세요 지금 달라니까요. 주세요 그냥 달라니까요. 안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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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달라니까요. 안아줘요. 여길 딱 그려. 여길 딱 지금. 배움이라는 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혼자 하는 활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활동. 첵스들이 맛있는 초콜릿을 모으고 있네요. 시한폭탄을 설치했다. 초코가 또 슈퍼망원경이 필요해. 진한 초콜릿 맛 첵스초코. 맛있는 첵스초코 먹고 시한폭탄을 찾아주세요. 좋았죠. 갤러그.
오므라이스 어떨까? 3분이면 오케이. 맨밥은 있어. 오므라이스 3분 소스만 보면 에그 컴온. 어머머머 다 됐네. 레스토랑보다 맛있지? 오뚜기 오므라이스 3분 소스. 답답한 교실을 벗어나 자연 속으로 들어간 아이들. 얘들아 여기 우리 밭에 온 거 축하해. 아이들에게 자연은 즐거운 놀이터이자 몸으로 직접 느끼며 체득하는 배움터입니다. 아이들의 감성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살아있는 자연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선생님. 얘들아 여치 잡았다. 하나 둘 셋 해봐. 하나 둘 셋. 얘들아 안녕. 잡고 싶어. 자연에서 해답을 찾는 교육. 자 누구 뭐가 제일 큰가 보자. 호동초등학교 노은희 선생님을 만나봅니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호동초등학교. 아이들의 활기찬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1학년 2반 교실은 조금 소란스러운데요. 무슨 일일까요? 쉿 그만뒀나 봐. 야 장수보다 여기 움직인다. 아까 전에 이쪽으로 달라붙어 있었는데 지금 이쪽으로. 바로 교실 뒤편에 마련된 자연생명터 때문입니다. 그래? 얘들아 우리 물고기 밥 먹는 거 보자. 이번엔 물고기까지. 아이들은 등교하자마자 이곳에 있는 생명을 살피는 일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거 애기 거는 먹었다 얘. 저기 아기도 먹고 있다. 애기도 먹고 있어? 애기 이거 먹는 거 아닌데 원래. 여기요. 아 예뻐라. 아니 예쁜 건 숟갈 못생기거든. 누나가 암컷이래요. 그래? 저요. 항아리 연못 속에는 물고기부터 해감, 개구리밥, 물달팽이까지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늘 꼬물락거리는 이런 생명체가 있어서 아이들이요. 그게 어떻게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해서 늘 궁금해해요. 쭉 달려와서 보고 쉬는 시간에도 보고 애들이 참 좋아하고요. 행복해해요. 35개. 여기도 있는데. 36, 1학년 2반 아이들이 교실 생명터라고 부르는 이곳에는 사계절 늘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살아있는 생명들로 가득합니다. 교실 밖의 자연을 교실 안으로. 아이들이 교실에서 자연의 변화를 볼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입니다. 꼬물거리던 그 동물들이랑 소곤소곤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 자라나는 과정도 보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탱글럽게 자라나고요.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어떤 그 신의 공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이 중심이 되는 노은희 선생님의 수업. 이 콩을 우리 콩나물 길러보자 그랬는데 이 콩을 2일 동안 물에 담그면 어떻게 될까 우리 한번 예측해봤었죠?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어떻게 됐을까? 이게 바로 이렇게 지금 2일이 됐는데 이렇게 됐거든요. 보여요? 좋아. 여기 구멍이 왜 났을까? 바람 통하라고? 물 통하라고? 물 통하라고? 화분! 얘들아, 이건 뭘까?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는데요. 불을 태우는 게 아니라 치루를 이렇게 안 치는 거야, 이렇게. 학기 초부터 자연과 함께하며 아이들에게 생긴 즐거운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 콩나물은 자라는 거야. 자, 여기 있는 물을 이렇게 떠서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주는 거야. 그러면 콩 하나로도 할 수 있는 수업은 여러 가지입니다.
1학년 2반. 조그맣게 여기 싹이 튼 콩에게 우리 편지 써볼까? 네. 콩에게 편지 써보자. 어때요? 이쪽에다가. 봄부터 아이들은 학교 텃밭에 콩을 길렀었는데요. 얼마 전 그 콩을 수확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는 교실에서 직접 콩나물을 길러보기로 한 건데요. 그동안 아이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